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많이 평온해져서 행복도 느끼며 살고 있지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느낀 것 또한 많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하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기구한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유복하게 자랐어요.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특히 부모님께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해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셨어요. 늘 든든한 부모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정하셔서 제 고민 상담이나 비밀 얘기도 부모님과 나누었을 정도였는데 영원할 줄 알았던 부모님과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22살 때 속초로 여행 가셨던 부모님은 여행 중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 장례도 치르고 부모님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학교도 안 가고 매일 집에 누워 울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더 힘을 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죠. 저는 의상학을 전공했는데요. 다른 생각할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 쇼핑몰을 배우게 되어 제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들을 구매해 소소하게 판매를 했어요. 그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 운을 잘 타서 대박 행진을 쳤고 순식간에 월 매출 1000을 찍었죠. 지금은 매출 수십억을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기획하든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재밌고 회사를 키우는 게 재밌어서 일만 하고 살았었어요. 너무 일만 해서 그런 걸까요? 몇 년이 지나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렇게 재미를 느끼던 일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하든 다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쳤었던 것 같아요. 일도 쉬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모든 걸 무료한 태도로 대하자 친구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된다며 사람을 사귀어보라는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모 병원 레지던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하는 소개팅이었어요. 처음, 그리고 소개팅이라는 단어는 항상 설레게 하잖아요. 그때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런 소개팅 자리도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저 소개를 해준 친구 얼굴을 봐서 나갔죠. 누굴 만나서 알아가고 맞춰가려는 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던 저였는데 소개팅남을 보는 순간부터 제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한 188cm는 되어 보이는 큰 키에 건장한 체격, 좋은 비율뿐만 아니라 짙은 수검댕이 눈썹에 오똑한 콧날, 조각으로 빚어놓은 턱선까지 배우라고 생각할 정도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소개로 나온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중저음의 진중한 목소리도 어찌나 멋지던지 전 한눈에 반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소개팅 맛집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정했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소개팅 자리에서 내내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살뜰히 챙겨주며 저를 알아가려 노력해줬어요. 저 역시 이 남자를 더 알아가고 싶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죠.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좋아하는 취미, 입맛, 유머 코드 등이 잘 맞는다는 걸 알았고 온화하면서 센스 있는 성격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잘 맞았어요. 그쪽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린 소개팅 이후로 몇 번 더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이어졌어요. 행복하고 설레는 일상을 살다 보니 정말로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번아웃이 없어졌어요. 이 남자와의 연애로 순식간에 회복되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이 남자한테 더 잘 보이려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친구의 말에 완전 신뢰를 가지게 되었죠. 친구에게 밥 한 턱 크게 쏘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풋풋한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해주었어요. 병원 일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전화나 문자는 물론이고 며칠 밤을 새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퇴근하면 꼭 저를 보러 올 정도로 저에게 잘했어요. 생각지 못한 기념일도 잊지 않고 잘 챙겨 저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제 감정에 섬세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마음의 안식처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직업적인 요소로 남자친구가 바쁠 땐 제가 병원으로 가 잠시 커피 타임을 하고 오며 사랑을 이어갔는데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유별난 외모 때문인지 센스 있는 성격 때문인지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랑 병원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하니 환자와 간호사들이 저희의 데이트를 지켜보러 올 정도였다니까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길 항상 저에게 잘 표현해줬어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도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니 말 다했죠.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느껴져 놓치기 아까웠습니다. 저한테 한없이 다정한 모습에 연애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하루는 쉬는 날이라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별로 차려입지도 않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말도 별로 없고 무뚝뚝한 거예요.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그를 따라갔는데 촛불과 꽃으로 가득 꾸며진 작은 1인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반지 케이스 뚜껑을 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나랑 결혼해 줄래?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저 남자가 더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해서 그날 펑펑 울었어요. 우는 모습에 남친은 방글에 웃으며 말했죠.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얼마나 떨렸는지 표정에서 다 티났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살자. 행복한 프로포즈만큼 앞으로 함께할 미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남자라면 평생을 맡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갔을 땐 많이 놀랐습니다. 보통 의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학원에 과외에 많은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웬만큼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작은 빌라의 맨 아래층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고 심지어 방도 2개밖에 없어서 남자친구와 여동생에게 각각 방 하나씩을 주셔서 부모님은 거실에서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 오래 기다렸어. 어서 앉자. 제가 온다기에 한상 차려주신 예비 시어머니, 반겨주시는 마음에 감동하려던 찰나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는 형편이 이렇다. 우리도 사실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장남 의사 만들기 위해 가진 돈 다 썼고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하려고 투자했다가 다 잃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헌신적인 부모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의사라서 부잣집 선자리, 국회의원 딸 선자리, 병원장님 딸까지 좋은 자리 많았는데 너 때문에 그걸 다 못 받고 결혼시킨다. 그 사람들이 결혼만 해주면 우리 사는 집도 아파트로 이사시켜준다고도 했어. 너도 꽤 잘 나간다며? 다른 건 됐고 우리 살 집만 해와. 다른 건 너네끼리 알아서 하고.
이게 무슨 소린지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무슨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가격 깎아준 것 마냥 인심을 쓰는 듯한 말투였죠. 결혼을 하는 건 우리 둘인데 갑자기 예비시댁에 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한다곤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 선자리가 아까우실 텐데요. 어쩌죠? 아쉽게도 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눈 깜짝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는 이런 각오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했니? 다들 연애 결혼이라도 의사라면 예단이며 예물이며 몇 억 쓴댄다. 나는 그런 돈 안 받는다니까. 34평 정도로 적당한 동네 아파트면 되니까 한번 알아봐라. 너무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 여동생도 거들더라고요. 언니, 회사 대표라면서요. 그 정도 돈도 없어요? 있는데 없다는 거 아니세요? 대표가 그 정도도 융통 못해요? 결혼할 땐 이 정도 쓰잖아요. 너무 순진하시다. 그 뒤로도 밥 먹는 내내 온 가족이 계속 집집집.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예비시댁은 가족이 되기 전부터 너무 돈을 밝히는 모습에 정이 쌓이기는커녕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날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말을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오늘은 첫날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시간을 보내고 나왔어요.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바래다 준다며 같이 나왔죠. 둘이 저희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저한테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기에 집 앞에 도착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무리한 부탁에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한 거야. 학창시절 동안 나 공부시킬 때도 의사 돼서 효도하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부모님의 인생을 걸고 나 의사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 반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혼수 많이 요구할 거야.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 부모님께 말씀을 잘 드려보겠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무리한 혼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며 오히려 어머님을 이해하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평소답지 않았어요. 제 편에 서서 절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라서 좀 서운해졌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았어. 내가 뭘 가졌든 상관 안 하고 나 하나만 좋아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라고 했을 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고 내가 우겼어. 그런데 엄마는 달라지지 않더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담을 줄 수 없어. 너무 미안하지만 너를 위해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한 진심 어린 말투로 저의 행복을 위해 헤어지겠다는 그의 말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혼수를 해줄 수 없고 그런 어머님 이길 수 없다면 이쯤에서 그만 멈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하고 살기에는 우린 너무 깊었어요. 이렇게 끝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의 말에 동의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헤어진 게 처음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와서 정리도 하고 TV도 보며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그가 생각이 나대요.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되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다짐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그날 밤부터 열이 39도로 올랐고 온몸을 누가 때린 것 마냥 많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기에 물 한 모금 먹을 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겠다. 친구들도 멀리 살고 해서 혼자 3일을 끙끙 앓았어요. 회사도 못 나가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
울다가 잠들다 깨면 울다가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때마침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도 없다며 울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픈 게 그 사람을 더는 못 만나는 것이 크다고 하니 친구는 제 얘기를 안타깝게 듣더니 조언을 했어요. 의사 남편 얻으려면 보통 열쇠 3개는 해간다는 말이 있던데 사랑이 포기가 안 되면 제가 능력이 되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친구의 말에 골똘히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요. 생각해보니 방법이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집은 입지가 괜찮긴 하나 제 사무실하고도 남친 병원과도 멀어서 결혼을 하면 이곳은 전세를 놓고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긴 했거든요. 시댁을 이곳으로 옮기게 해주고 저희가 다른 곳에서 살아도 금전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 제 집으로 이사를 오는 쪽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을 들고 어머님을 만나러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하철역도 가깝고 백화점과 쇼핑몰도 걸어갈 수 있어요. 공원도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살기에 매우 좋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으로 이사를 오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는 병원이랑 제 사무실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꽤 흡족해하며 수락하셨어요. 그런데 꼭 옆에서 시누이가 말을 밉게 하네요. 언니, 그럼 명의는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앞으로 해주시는 거죠? 명의 이전은 할 수는 있는데 비용도 나가고요. 또 집이 있으면 매년마다 재산세 내야 하는데 제 집값이 꽤 되어서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한 수백은 될 거예요. 어차피 제가 가족이 되는 건데 명의는 일단 바꾸지 않고 집만 들어오는 게 어떠실까요? 재산세 내신다면 명의 이전해드리고요. 시어머니는 명의 따윈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많이 불편하신지 얼른 이사를 하고 싶은 쪽을 택하셨나 봐요. 또 수백씩 나가는 재산세까지 내달라는 건 염치가 없으셨는지 명의는 놔두고 일단 이사만 오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린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야근이 많은 신랑 병원과 가까운 곳이 더 나을 거란 생각에 그쪽으로 매매했어요. 또한 부족한 예단은 평생 발목 잡힌다는 말에 예정에 없던 차며 예단이며 혼수며 다 최고급으로 마련했지요. 심지어 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시댁에 가전과 가구까지 다 최고급으로 바꿔드렸어요. 이 정도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뭘 더 뽑아먹을지만 생각하고 더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혀를 차셨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저에게 실가락지 하나 해준 것 하나 없었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이에 누가 돈을 더 내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더 가진 쪽이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오히려 나 하나만 바라보는 이 남자가 미래에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받으려고만 하시니 얼마나 더 해드려야 만족을 하실지 저도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아서 해드린 건데 저의 고생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이 정도는 받는 거라며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시댁에 서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남자친구와 한 것이기에 우리 둘만 생각하고 우리 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마음을 되새겼어요.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무척 바빠졌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디자인한 옷만 팔아왔는데 제가 디자인한 옷과 액세서리로 개인 브랜드를 런칭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해외 출장도 많아졌어요. 남편도 교대 근무라 둘이 얼굴 보기 바빴었는데요. 어떨 때는 일주일가량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안정적인 스케줄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남편은 지방 분원으로 발령이나 졸지에 주말 부부가 되어 더욱 만나기 힘들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저는 홀로 신혼집에서 잠만 자고 일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려고 보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집 안에서 주방 냉장고와 안방과 안방에 있는 화장실, 드레스룸밖에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장대에 놓은 한정판 귀걸이 세트가 없어졌어요. 가방, 화장실, 침대 및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다른 가방에 넣어놨나 하고 옷장을 열어보니 새로 산 가방과 코트도 없어졌지 뭐예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도둑이 들은 것 같았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사에도 전화를 해 오늘은 출근이 늦을 거라고 알리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부터 누군가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남편은 절대 아니기에 겁이 잔뜩 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아니, 아가씨,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우는 가짜는 표정으로 저에게 짜증나듯 말했어요. 오빠가 알려줬는데요? 저 여기서 살아요. 제 병원 여기서 가까운 거 아시죠? 하면서 작은 방으로 쓱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니 저희 집에서 창고로 쓰던 제일 작은 방을 다 치우고 자기 방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아니, 아가씨, 언제부터 저희 집에 사셨어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아, 제가 왜 언니랑 상의를 해요? 오빠한테 말했으면 됐죠. 오빠랑 얘기도 하네요? 신우이는 간호사예요. 근무 패턴이 3주 2교대여서 잠만 자고 다니는 저와 안 마주칠 확률이 높았나 봐요. 신우이랑 말씨름을 하려던 참에 곧이어 경찰이 왔어요. 경찰과 없어진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집 안을 둘러보는데 신우이가 잠깐 보자며 저를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사실 귀걸이랑 가방, 코트를 자기가 잠깐 썼다며 얼른 경찰 돌려보내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도둑이라 생각한 게 신우이라뇨? 어쨌든 범인은 찾았고 그 범인이 같이 사는 줄 몰랐던 사람이라니 일단 정중히 경찰을 돌려보냈어요. 아가씨, 이러는 건 불쾌해요. 어쩜 저하고는 한마디도 없이 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세요. 언니, 지금 제가 뭐 사달라고 했어요? 저한텐 예단 예물 하나도 준 것 없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한테 사주진 못할 망정. 잠깐 쓴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같이 산다고 한 적 없으니까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도록 하세요. 무슨 소리세요? 우리 오빠가 살라고 했다니까요. 여기 내 집이에요. 나가세요. 절대 못 나가요. 그런 줄 아세요.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내더군요. 일단 출근을 해야 했기에 갔다 와서 보자며 으름장을 내놓고 나왔어요. 회사에 도착해 업무 보고며 회의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정신이 없이 바쁜데 일하는 내내 신우가 시부모님께 일렀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면서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정없는 년이라며 언니 생겨서 좋아하는 애한테 이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 가족이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예의와 개념까지 들먹이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무랐어요. 업무적으로 방해가 되어 직원들 보기가 민망하더군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결국 신랑 없는 신혼집에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신우이는 출근을 하고 없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왜 신우이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 했냐니까 자기는 하루만 잠깐 쉬다 가는 줄 알았다며 오히려 이렇게 됐으니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같이 살고 나보고 자기 동생 좀 챙겨달라 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서운했을까요? 제가 살던 집도 시댁에 내어드리고 우리 둘만의 신혼집도 신우이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매번 이 현실에 수긍하라는 신랑의 태도는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자기 믿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오히려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 식구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찌됐든 신우이와 한 집에 살게 된 이상
제 실속은 챙기기로 결심했어요. 내 옷, 내 구두, 내 가방, 모든 것이 공유되는 게 싫어서 귀한 것들은 제 방에 넣어놓고 방문을 잠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더 고차원이었어요. 제 물건에 손이 닿지 않아서일까요? 저를 괴롭히는 방법을 달리했나 봅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니 제가 없는 낮 사이에 파티를 즐겼는지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음식 잔해들로 어지럽혀져 있고 수십 병의 술병이 굴러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남자친구와 소파에서 TV 보다가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인 마냥 제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나 봐요. 그런데 이런 날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남자도 매번 달라졌어요. 남편처럼 화려한 외모를 남자들 꼬시는 걸로만 이용하니 외모가 아까웠어요. 게다가 남자를 주기적으로 갈아치우는 시누이의 남성 편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주사는 어떻고요? 밤늦게 술 취해왔으면 곱게 잘 것이지. 새벽에 이리쿵 저리쿵 하며 온 집안 해집고 다니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일 있냐고 인터폰 오기도 일쑤였어요. 거기다 계단에 톡까지 해놓고 치우지도 않아서 민원 전화 빗발쳤습니다. 정말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서 시부모까지 불러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신혼집에 시누이가 얹혀 사는 게 말이 되냐에서부터 내 물건들 막 쓰고 다니고 염치 없게 남자도 부르고 이웃집에 민폐까지 끼치고 다녀서 저도 여기 살기 힘들 정도라고 하며 도저히 이 사람과는 못 살겠다고 질렀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그럼 시누이 집 좀 해주랍니다. 아니 이 집 사람들은 저한테 집 맡겨놨나요? 개념 없는 시누이 데리고 가라고 하니 돈을 뜯더군요. 저도 브랜드 출시와 해외 활동으로 돈 탈탈 털려 없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시누이가 1억 정도만 융통을 해주면 나간다고 해요. 제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시누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게 목표라서 1억을 융통해 주기로 했어요. 단 시누이와 시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주는 거 아니야. 꼭 갚아. 이자는 은행 이자로 하고 그 자리에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어요. 솔직히 호구 같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고 그 당시 시누이의 행동들 때문에 제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서 제 돈을 빌려주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살 것만 같았거든요. 시누이는 다음날 제 집 근처에 있는 원룸을 계약하더라고요. 며칠 뒤 그곳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시누이 짐이 다 빠지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나가고 바로 도어락 비번도 바꿨어요. 다시는 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 해서요. 오래간만에 집에 조용히 앉아있으니 세상 평온하더라고요. 사실 집은 잠만 자는 곳으로만 지냈는데 내가 휴식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한동안은 다시 찾은 평온함에 스트레스 없이 지냈는데 종종 들려오는 시누이의 무개념 행동에 한 번씩 열이 뻗치네요. 시누이는 낭비가 심하고 생활이 방탕했어요. 다달이 제 돈을 일정 부분 갚아 나가기로 했으면서 단 한 번도 입금한 적이 없었는데 톡 프로필에 매주 산 명품들을 자랑하듯 올리더군요. 그리고 같은 동네라 종종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들은 달라졌죠. 밤늦게 비틀거리며 남자친구 부축받으며 집으로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시누이가 왜 저런 삶을 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편 남편은 지방 생활 힘들다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서울로 올라올 방법이 없냐 했더니 개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힘들어도 좀만 힘들면 기회가 올 거니 주말에 제가 내려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니 자기가 올라갈 테니까 절대 오지 말라더군요.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시어머니도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개원하면 편하게 살 텐데 넌 가진 것도 많으면서 좀 남편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하니? 그러고도 네가 가족이야? 남편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남편 뒷바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어쩜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만 사니? 그러고도 너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음 쓰면 너도 망해. 망해서 후회하지 말고 어서 우리 아들 개원시켜. 저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자기 아들 도우라고 하네요. 사실 남편 개원에 생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 들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시댁만 아니면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항상 왜 저렇게 초를 치시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며칠 동안 생각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기에 이참에 병원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개원 준비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바로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나에게 돈이 이 정도 있으니 개원할 곳을 알아보고 계약하라고 했죠. 며칠 동안 여러 군데 돌아보더니 좋은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괜찮은 곳 같았어요. 회사가 밀집되어 있고 5분 정도 가면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근처에 있는 병원들도 환자가 많은 동네였어요. 게다가 남편은 인기 과목이라 개원만 한다면 분명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같이 못 가고 일단 계약을 하고 퇴근 후에 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그곳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같은 건물병원 의사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개원하는 의사 이름이 유지원이죠? 네, 맞아요. 제 남편을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위층에서 안과하고 있어요. 와이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다니던 병원에 제 친구가 많은데 와이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간호사들 건드려서 징계받고 자천당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거기서도 그 짓을 하다가 간호사들한테 집단으로 고소당해서 병원에서 잘린 거라고 합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우린 서로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자부했고 남편은 인기가 많았지만 저 하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확신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런 일을 저질러 자천을 당하고 파직을 하게 되었는지 믿기 힘들었어요. 바로 남편한테 확인해 보니 간호사들이 오해가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라며 자긴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남편이 그 짓을 한 게 맞더라고요. 우린 믿음이 깨지고 마음이 떠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한창 남편과 냉전 중일 때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알려왔어요. 남자는 대기업 연구원이고 스펙 좋고 강남에서 고깃집을 크게 하는 집이라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딸도 부잣집에 시집가게 생겼다며 아주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은 이번에는 뭘 뜯어낼까 하며 적나라하게 돈을 밝히는 말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했어요. 그저 돈 많은 사람을 어떻게 깨어내어 덕을 보려는 시댁 식구들. 이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인 양심이나 염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상대가 힘들게 번 돈을 마치 자기 돈인 마냥 쓰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그 남자는 뭐가 아쉬워서 이런 싸구려 시누이랑 결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남자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잘 잡았는지 아주 월척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그 남자도 불쌍했어요. 저처럼 계속 이용만 당할 거니까요. 시누이한테 물었어요. 아가씨, 남자친구 어디가 좋아요? 어머 언니, 순전하시다. 누가 결혼을 사랑으로 해요. 조건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빠도 언니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 그쪽도 아가씨 조건만 좋대요? 에이, 우리 남친은 절 많이 사랑하죠.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언니도 그래서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거잖아요. 말끝마다 열받게 하는 저 입 정말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말을 날렸어요. 아가씨, 결혼하면 그 오피스텔 뺄 테니까 그때 내 1억 갚으세요. 그러자 저를 한껏 비웃으며 언니, 우리 오빠가 20년 동안 천천히 갚으라고 했는데 뭔 소리예요. 나는 평생 안 갚으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 보고 갚아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요.
남편과 제 관계를 알 턱이 없는 신우는 상황 판단 못하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신우에게 기가 찼어요. 돈은 나한테 빌렸는데 여기서 자기 오빠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은 나한테 빌린 거잖아요. 제 동의 없이 누구랑 기간을 정한 거예요? 부부니까 그건 부부끼리 알아서 하세요. 전 오빠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요. 그럼 그 집 빼서 돈은 어디다 쓸 건데요? 집 빼면 돌려줘요. 우리 차용증도 썼잖아요. 어머 언니, 저 결혼 자금으로 쓸 건데요? 언니가 혼수도 안 해줄 건데 그 돈이라도 써야죠. 아니 혼수를 왜 제가 해줘요?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말씀하셔야지. 왜 나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가르치는 말투로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 돕는 것. 언니는 부모님이 일찍 죽어서 그런가? 이런 가족에는 모르나 봐요. 구하러 산 거 티내나. 뭐? 너 뭐라고 했어? 그럼 네가 가족이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뭔데? 민폐만 끼치는 내가 네 가족이긴 해? 돈줄 아니고? 신우는 열을 내는 제 반응에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이 집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요. 그저 저를 돈줄로만 생각한 이 집 식구들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그저 복수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는 남자친구한테는 한없이 청순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척을 했지만 사실 몰래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나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클럽 가서 사귄 남자들과 문란하게 놀더군요. 마치 더 좋은 남자 없나 찾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신우 집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 차에서 스킨십 하는 것도 보았고 신우의 비밀 계정으로 올린 다른 남자친구와 여행 간 사진 그리고 흘리고 간 숙박업소 영수증까지 모두 다 모아놨어요. 왜인지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신우이는 양아치 중에 정말 생양아치인데 그럼에도 본인 예비 시어머니 생신에 손수 케이크 만들어서 가져가고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한테 돌린다고 김밥까지 싸서 바치더군요. 이중인격자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신우 결혼 준비를 지켜봐 보니 남자 쪽 집안에서는 첫 결혼이니만큼 정석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연애 결혼이니 간소하게 하자더라고요. 하지만 사돈이 뜻을 굽히지 않으시니 그 부담이 저에게까지 넘어왔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 결혼자금 네가 대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네 남편 동생이면 네 동생이기도 하지. 네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가진 거 많은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제 동생이라니요. 친오빠 있잖아요. 남편한테 말하세요. 네 남편 객지 생활하느라 모은 돈 하나도 없댄다. 그 객지 생활하게 만든 건 너잖니.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1억이냐? 역시 애미애비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못 배운 거 티내니? 아유 일단 5천 먼저 보내라. 안 보내기만 해봐. 신우이가 제 돈도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신우이 결혼을 책임져야 합니까? 어머님이 부모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 안 되시면 결혼 안 시키면 되겠네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었어요. 생떼를 써서라도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댁에 화가 났어요. 저를 기만하고 다른 여자에게 치근덕댄 남편. 절 물조로만 보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참으면 가만히로 볼 것 같아서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도 얼마 후 시누이 상견례장에 부르더군요. 부르니 갔습니다. 사돈이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교양 있는 척 개념 없는 발언하지 않고 얌전히 있더라고요. 제 남편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혼수 얘기가 나오자 시모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사실 우리 며느리가 대표예요.
제가 착해서 아주 예뻐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결혼한다고 하니 자기가 결혼 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금액적인 얘기는 우리 애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먹이는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두말할 수 없게끔 중간 역할도 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셨어요. 기가 찼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제가 계획한 걸 하나씩 실행했죠. 어머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제가 이 결혼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시누이 고소장을 상견례장에 던졌어요. 그것과 더불어 그동안 모아왔던 시누이의 문란한 행적의 증거들을 함께 내밀었죠. 다른 남자와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여행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영수증, 다른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사진 등 사진의 날짜까지 새겨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뭔가요? 세상에, 이게 우리 며느리라고요? 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저는 그런 시누이를 비웃으며 말했죠. 사돈 어르신, 그리고 예비 시매부, 이래도 결혼시키실 건가요? 이 집안 이런 집안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후려쳤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된 말을 했죠. 우리 아가씨 이렇게 돈과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요. 이 집안 돈 없이는 못 사는 집안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땐 저는 하나도 받은 거 없이 다 바치기만 했어요. 전 이 결혼에 돈 낸다고 한 적 없는데 시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부담을 전가하시네요. 현재 시댁집도 제가 해드린 거고 아가씨 집도 제가 한 것입니다. 그 돈 갚지 않아서 제가 고소한 상태고요. 절 아주 물주로 봤죠. 분명히 아가씨와 결혼하시면 대개 아드님도 저처럼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사돈 측도 이거 순 사기꾼들이라며 없이 사는 건 이해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더 이상 볼 것 없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고소장 본 모든 사람들과 신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상견례에서 사돈 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시댁 식구들만 남았을 때 저는 빅엿을 한 개 더 날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도 잘 들어. 저희 이혼합니다. 뭐? 네가 뭘 잘했다고? 우리 아들이 참았으면 참았지 네가 어떡해? 이 사람이요. 병원 간호사들 건드리다가 좌천당한 거고 거기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치근덕대다가 간호사들한테 집단으로 고소를 당해 병원에서 잘린 거라네요. 뭐라고? 어떡해요, 어머님? 황금알 낳는 며느리는 없어져 줄게요. 다시 가져가서 팔아보세요. 팔리나. 내가 저 인간 팔려갈 때마다 상대방 여자들한테 저 인간 더러운 민낯 다 까발리고 다닐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돼서 말인데요. 어머님 사시라고 내줬던 그 집은 명의 이전을 안 했기에 엄연히 제 집이니 이제 나가시고 신우이한테 빌려준 1억은 여기 고소장에 쓰인 대로 나한테 납부하시고 당신 개업하려고 받던 그 사무실 계약금도 돌려받았으니까 개업은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가방을 챙겨 상견례장에서 나왔어요. 아주 홀가분하더라고요. 저를 돈으로밖에 대하지 않았던 그 집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시원해졌어요. 사람의 소가 결혼하고 정에 익숙해져 바보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라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신우이 상견례 다음 날부터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이혼하는 기간 동안 시댁은 제 집에서 나와 다시 예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를 갔고 신우이는 대출을 받아 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다니던 병원 의사를 꼬셔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문란한 생활을 또 들켜서 또 파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역시 개벌은 못 고치나 봅니다.
전 남편은 개업이 엎어지자 이 병원 저 병원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어느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 역시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자 신혼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이전 시누이랑 결혼할 뻔한 남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그때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우리 아들 결혼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것도 모르고 간호사의 참한 외모에 잠깐 보여지는 성격만 보고 결혼시킬 뻔했지 뭐예요. 다행이에요. 저 같은 상황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는 저 하나로 좋게 하죠.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표정은 더 밝아 보이네요. 그때 줬던 돈들 다시 다 돌려받고 이혼했어요. 다시 원점이 되었네요. 아이고, 상처가 깊겠지만 또 살아보면 좋은 날들이 오더라고요. 패션 브랜드 대표라고 했었죠. 큰 일을 한 사람들은 큰 시련이 있는 법이랍니다. 힘든 순간을 넘겼으니 이제부터 대표님 걷는 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사돈이 될 뻔한 그 어르신의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시련을 극복하면 정말 꽃길이 펼쳐질까요? 전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편한 길만 걸을수록 이혼 후 더욱더 열심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전보다 더 커졌고 그 덕에 일도 많이 늘었지만 더 사람들과 어울려 워라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번 다시 번아웃은 겪기 싫거든요. 사람에 속고 돈으로 평가되며 이용도 되어봤는데 그 모든 게 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그러기 위해 제 마음속에 기준을 잡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에게 치유된다는 말도 상당 부분 이해는 하기에 제 인생에서 인간의 관계에도 많은 부분 비유를 두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바라는 대로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단단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일을 통해 많이 느꼈어요. 모두들 원하시는 인생 살길 바라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